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하고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적 제재가 안 통하면 다음은 군사 옵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군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상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다가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업 철회를 발표했던 사립유치원 단체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월요일인 18일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짓고 휴업 유치원에 대해 폐쇄 등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매국 행위 맞으시죠?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친박 지우기에 대한 당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듯 강성 발언을 쏟아내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런던 도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폭발물이 터져 29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가운데 IS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발사한 건 역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었습니다. 자신 있다는 듯 오늘은 발사 장면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평양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미사일이 흰 연기를 남기며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계획된 궤도를 날아가 북태평양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화성 12형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월부터 6번 발사된 화성 12형 미사일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량 생산에 이은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스커드에서 시작해 사거리 1300km의 노동, 2000km인 북극성 2형에 이어 사거리 5000km의 화성 12형까지 운용 가능한 미사일 부대를 갖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며 미국 타격 능력을 갖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혀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화성 12형 발사 장면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존엔 별도 거치대가 있었다면 이번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쏜 겁니다. 우리로선 신경 쓸 게 더 많아진 거죠. 정유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모습입니다. 미사일을 별도의 거치대에 세워서 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발사가 이뤄집니다. 차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사 때는 차량 바퀴에 보호 장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화염에 손상되지 않도록 장갑으로 된 보호 장치를 붙였습니다. 거치대 이동을 생략하고 차량에서 바로 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북한 미사일 동향을 사전 탐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위치에 도착을 해서 세우기만 하고 발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정보 자산이 그것을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화성 12형이 시험 발사 단계를 지나 실전 배치 단계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한 본격 운용 연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이 200여 개에 불과한 북한이 이동식과 고정식 발사대를 함께 이용해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군사기지들 그리고 괌 이런 걸 동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대로만 가지고 공시 발사 능력을 갖추기는 좀 많이 부족하죠. 북한의 기습 발사 능력이 발전하면서 북한 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운용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 기지를 찾아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B-2 폭격기 앞에 섰습니다. B-2 폭격기, 핵무기가 장착돼 있고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전략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군기지 방문이었습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완전히 경멸했다며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I am more confident than ever that our options in addressing this threat are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군사 옵션이 딱히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o for those who have said and have been commenting about the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Now it's not what we would prefer to do. 북핵 해법 마련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옵션도 선택 가능함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이끌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경제적 외교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은 군사 옵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 kicking it to General Mattis because I think he has plenty of options. 도발 하루 만에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도발 횟수에 비례 경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까지 가겠냐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무섭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한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김정은이 환호하는 장면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은 핵무력 완성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괌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는데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관건은 결국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미 당국에서는 당연히 부정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 위협을 할 것이고 뭐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거고요.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우려도 있고요. 계속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본토를 위협하는 거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정말로 진지하게 이 군사적 행동을 고려를 하면서 위기가 정점을 향해서 점점 더 치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위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은 그걸 듣고 한국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군사 옵션을 쓰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도발을 하고 그게 미국 내에는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런 역설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는 미국한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이 쉽사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좀 투트랙 전략, 이중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적이고도 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휴업 계획을 철회했던 사립유치원 단체가 오늘 새벽 다시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까지 경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어제만 해도 모든 게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가 앞으로의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나절도 안 된 오늘 새벽 3시 사립유치원 측은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합의문에 양측이 간담회에서 합의했던 공립사립 구분 없는 지원 방안 마련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협상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대로 휴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자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은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휴업은 불법 행위며 폐쇄 등 행정 재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월요일 휴업 피해는 학부모 몫이 됐습니다. 당혹스럽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편하죠. 불편하고 허전하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 사립유치원 단체는 휴업을 예고한 다음 주 월요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경찰이 해당 코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 학교의 코치로 부임한 A씨는 훈련장은 물론 샤워실과 숙소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야구 배트 등으로 선수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수들에게 맞기 싫으면 야구부를 나가라며 욕설과 폭언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선수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 애들 잘 되라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성적 올리게 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경찰은 야구부 선수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독과 학교 측이 A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자동차 모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공장 3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공장 기숙사에 있던 38살 정모 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어제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으로 29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금요일 오전 출근길 영국 런던 남부의 지하철역, 역사 안으로 들어오던 열차 안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다 뒤엉키면서 모두 29명이 다쳤습니다. I had screamed immediately, and then I looked and I saw sort of the remnants of a flash and smoke and whatnot, and then people just started running towards me. 경찰은 열차 출입문 앞에 놓인 페인트 통처럼 보이는 물체가 사제 기폭 장치에 의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오늘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18세로 영국 남부 항구 도시 도버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IS가 테러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선 만큼 IS와의 연계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인 위급으로 높였습니다.
the public will see more armed police on the transport network and on our streets, providing extra protection. And this is a proportionate and sensible step. 올 들어서만 4차례 테러가 발생한 영국. 대중교통을 겨냥한 테러까지 일어나면서 영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 친박 지우기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런 반발을 돌리려는 듯 당 지도부의 대정부 비난 수위가 유례없이 올라가면서 결국 막말 파문이 빚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박근혜 출당하는 홍준표는 물러가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였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국민 시민 여러분, 저 홍준표입니다. 피켓을 준비한 수십 명의 친박 시위대는 홍준표 대표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친박과 비박 지지자 사이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의 후폭풍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친박을 끌어안겠다던 홍 대표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당내 갈등을 대정부 투쟁으로 돌리려는 듯 집회 발언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대법원장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인데 이것도 김정은 기쁨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강요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매국 행위 맞으시죠? 기쁨조, 탄핵 등의 표현은 상식 이하의 막말이라며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라진 존재감을 막말로 살리려나 하나 본데 그럴수록 그의 앞길은 막다른 골목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이어지는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막말 파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교차로에서 깜빡이는 전멸 신호를 보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섰다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많아서 오히려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의 한 교차로. 서행을 유도하는 황색 전멸 신호가 깜빡거리지만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역시 전멸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황색 신호가 깜빡이면 규정 속도의 약 절반으로 서행하고 적색 신호가 깜빡이는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전멸 신호를 위반한 사고도 보통 신호 위반과 똑같이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극히 드뭅니다. 황색 전멸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고장난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한 교통연구소가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전멸교차로 32곳에서 새벽 시간대 차량 통과 속도를 쟀더니 약 70%가 과속이었습니다. 일시 정지 등 신호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교차로에선 전멸 신호 도입 이후 사고 건수가 1.6배로 뛰었고 이로 인한 중상자 수도 2.1배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멸 신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에 대해서는 전멸 신호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텐데 특히 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지붕을 덮었던 방수 외벽이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조금 셌어요. 튀었던 게 이제 한꺼번에 싹 벗겨진 거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은 이틀째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엔 2천여 척의 어선이 대피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입산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당초 예상만큼 북상하지 못하면서 바람이 약해져 항공편 결항은 없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인 태풍 탈림은
밤사이 서귀포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나 내일 오전에는 일본 규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중심에서 가까운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에는 내일 새벽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비보다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서울 도심 속의 한옥마을은 옛 정취가 물씬 풍겨서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 속에 마을 주민들까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도 말이죠. 임태우 기자가 사진 찍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한옥대문 앞 간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할머니, 목장갑을 끼고 쭈그려 앉아 칼을 가는 할아버지, 수십 년 전 모습 같지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익선동의 최근 풍경들입니다. 한옥 100여 채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이 마을은 젊은이들에게 신세계처럼 느껴집니다. TV에서나 보던 옛 생활상을 사람들은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일단 저쪽 바깥은 아예 한옥이 하나도 없는데 여길 들어오면 이렇게 다 한옥촌이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주민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 앉으시면 다 찍어가. 뭐라고 하면서 찍는데요? 사진 학교라고 찍고. 그래서 당신도 왜 자기도 마음대로 찍어가고 왜 안 가지냐 이게 안 갖고 있냐. 내 집 앞인데도 시도 때도 없는 카메라 세례 때문에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찍으면 좋죠. 안 찍으면. 근데 내가 요새 허리 수술해가지고 뭐라도 안 해. 또. 골목길과 벽화로 큰 인기를 끌었던 종로구 이화동이 최근엔 한산해졌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던 일부 주민이 붉은 페인트로 벽을 덧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에 나가서 장사하는 분들 있거든. 근데 나중에 잘 나가니까 떠들어서 이 주위 사람들이 말해서 지었어. 조금 사람 올라봐요. 하나도 안 와. 누군가 생활하는 공간을 감상하고 즐길 거리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주 못 먹어봐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맛을 잘 모르겠지만 자연산 송이버섯은 여전히 인기가 높죠. 양식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 송이버섯을 인공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소나무 숲입니다. 흙과 솔잎을 비집고 삿간 모양의 버섯이 빼꼼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솔밭에 나는 자연산 송이입니다. 정말 소나무 향이 나네요. 이곳은 원래 송이가 자라지 않던 솔밭이었는데 16년 전 송이균에 감염된 소나무 묘목 150그루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 가운데 31그루에서 송이균이 살아남았고 2010년 첫 송이버섯이 나온 뒤 7년 만에 두 번째 송이가 자란 겁니다. 올해 관찰된 송이버섯은 3개. 인공 재배의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송이는 소나무와 절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 재배 방법은 송이가 자라는 땅에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이 감염되도록 유도한 뒤 다른 땅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최소 8년에서 15년 뒤 송이가 자라는 게 확인되면 성공입니다. 일본은 1983년 송이버섯 1개를 생산한 뒤 지금까지 송이균 감염 소나무를 10,000그루나 만들었지만 인공 재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균이 한 번 정착한 곳에서는 30년 이상 송이버섯 채취가 가능하다며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금에 투자하는 건 괜찮을지,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 돋보기에서 알아봤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소식이 전해진 어제 귀금속 거래업체에는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를 물어보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금거래소 골드바 10g짜리는 56만 9천 원이시고요.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선언 이후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7월에 비해 1kg의 경우 400만 원 오른. 나도 그럼 금에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골드바, 현물을 사서 보관하는 거죠. 갖고 있으면 뿌듯하지만 현물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5% 정도가 붙으니까 차익을 보려면 꽤 많이 올라야 합니다. 또 사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TV 홈쇼핑과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금 투자 펀드가 있고요. 또 통장에 넣은 돈만큼 자동으로 금을 사는 골드뱅킹, 그리고 주식처럼 사고 파는 한국거래소 금시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골드뱅킹도요. 거래소 금시장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단 거래 시 내는 수수료는 금시장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금값 전망,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잦아들 것 같고요.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급등락 시에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철새들의 낙원으로 유명한 한강 밤섬엔 5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의도 개발 때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났던 옛 주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가깝고도 먼 고향 밤섬을 찾았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한강 주변과 여의도를 개발한 계획에 따라 세층 밤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섬이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1968년 2월 10일 지금의 서강대교 아래 한강 밤섬에 거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62가구 443명이 나룻배 만들고 농사짓던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섬을 폭파해 나온 석재가 여의도 개발의 기초가 됐습니다. 밤섬 옛 주민들이 고향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섬 북쪽 창전동에 집단 이주했다 최근 아파트 개발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젠 50명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 보호습지로 지정된 뒤엔 공식 행사 때나 밟을 수 있는 고향이라 더 각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환자 올 수도 없는 데인데. 우리 오고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33살 때 섬을 떠난 이일용 할아버지의 두 눈 속엔 지금도 옛 풍경이 훤합니다. 이쪽 앞에가 모래사장이고 모래사장에서 배를 만들고 그랬지. 갓난아이 때 떠난 뒤 반세기 넘어 고향 땅을 밟아본 김재숙 씨는 고향 풍경이 조금은 낯섭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나갔어요. 감개무량하죠. 부모님 고향인데. 옛 주민들은 이른 추석 차례를 지내고 밤섬 전통 부군당 굿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 너머에서 매일 마주하면서도 갈 수 없는 가깝고도 먼 고향 밤섬.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 추억을 한껏 품어본 옛 주민들은 내년 명절을 기약하며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인데요. 이보다 적게 자면 심장이 비만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 평소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는 30대 여성과 남성입니다. 눈 주변이 약간 시리고요. 눈꺼풀이 진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많이 피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 적게 자지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캐나다의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소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심장 초음파 영상입니다. 피를 온몸으로 공급하는 이곳이 좌심실인데 보신 것처럼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벽이 뚱뚱해지면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 심장 자체가 정지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연구팀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 3만 명을 조사했더니 평소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들이 7시간 이상 잔 사람들보다 심장이 비만해질 위험도가 3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자극에 취약해진다거나 자율신경계 이상 반응이고 이런 반응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심장 구조, 심장 그리고 기능에 이상을 미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는 만큼 상당수 성인이 심장 비만에 따른 뇌졸중이나 심정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토끼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는데 이게 또다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한 길거리에서 굶주린 시민들이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식량난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훔쳐가는 사건도 잇따를 정도입니다. Especies animales en cautiverio que no tienen la agresividad de estos individuos en el medio natural, aprovechando las horas nocturnas y salvajemente son asesinados. 올해 초엔 전체 베네수엘라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8.7kg이나 몸무게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식량 부족에 따른 원성이 커지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토끼 먹기 운동을 꺼내들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토끼를 소나 돼지 대신 식용 목적으로 길러서 부족한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자는 겁니다. Para el tema de la proteína animal, que es un tema tan importante, ¿verdad? Se le planteó en el equipo y se aprobó iniciar un plan conejo. 문제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토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친숙한 애완동물이라는 겁니다. Aquí no. A mí no me gusta. Aquí se está criando es para uno entretenerse con ellos y cuidarlos, porque los animalitos. 야권 지도자들도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토끼에게 줄 사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불신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라 선보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아픔을 나누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Can Speak는 민원왕으로 소문난 옥분 할머니와 깐깐한 구청 공무원 민재에 밀고 당기는 코미디로 시작합니다. 나 영어 좀 가르쳐줘. 네? 절대 어려운 할머니가 민재에게 영어를 배우며 특별한 사연이 드러나고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할머니는 바다 건너 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까지는 안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7만 5천여 시민의 정성이 모여 지난해 2월 개봉해 358만 관객을 모은 귀향의 후속작도 선보입니다. 전작에 담지 못했던 장면과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전작 순회 상영회 때 만난 외국 관객 반응도 후속편 제작의 동기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일교포 4세로 위안부 소녀를 연기한 강하나 양에게도 이 작품은 특별합니다. 할머님들이 옛날 소녀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연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법정 투쟁을 담은 허스토리도 내년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은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남쪽으로 더 방향을 틀면서 내일 오전엔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현재 거센 풍랑이 일면서 각각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에 따라서 강풍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보단 바람의 영향이 큰 만큼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를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강원도와 경상도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더위도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쉬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은 어젯밤 자녀들에게 월요일에 유치원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다시 못 가게 됐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왜 오락가락하냐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답은 유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